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 이제 권리 분석 공부를 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굉장히 두 가지가 권리 분석도 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가치, 뭐 속된 말로 하면 이게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여러분이 권리 분석을 잘해서 100% 권리가 이상이 없어도 오르지 않고 뭐 떨어진다고 하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또 뭡니까? 뭐, 설사 뭐 권리 분석이 잘못돼도 올라버리면 또 관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강진문화예술회관에서 강의할 때 뭐 아무것도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입찰 받아가지고 많이 남기는 것도 봤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이제 뭐 그 송파에 옛날에 빌라를 하나 딱 샀는데 위례 신도시 발표다 버리고 올라버리는 거. 그러니까 사실 두 개 다 중요합니다. 뭐 권리 분석을 뭐 100% 완벽하게 해봤자 뭐 떨어지는 부동산 사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권리 분석에 못지않게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 분석. 가치라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누구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뭐 나름대로 뭐 전문가라고 이 의견 저 의견 내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국제금융위기 예측하신 분 뭐 뉴욕대 교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호련히 이렇게 국제금융위기가 왔지만은 부동산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과 같이 뭐 이렇게 그렇게 급작스럽게 변화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폭락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알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뭡니까?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죠. 우리가 옛날에는 뭡니까? 대형 아파트들 많이 선호했었죠. 했다가 지금 뭡니까? 다고 핵가족화되고 1인 가족도 늘어나고 지금 혼인 정량기도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뭐 남자분 여자분 뭐 30대 30대 중반도 막 결혼하신 분도 많고 하니까 소형 평수들이 많이 우대를 받죠. 또 뭡니까? 이게 도시 행정의 발전사를 보면은 지방도 마찬가지, 세계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중심가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사대문 안에 모여 있다가 관공서가 바깥으로 갑니다. 우리 교대, 여기 교대죠. 법원이 이쪽으로 옵니다. 바깥으로 왔죠. 그러니까 뭐 터미널 같은 것도 안에 있다가 밖으로 가죠. 그리고 점점 또 뭡니까? 처음에는 사대문 안 같은 데 선호했다가 자꾸 경제가 발전할 때 어떻습니까? 외곽으로 공기 좋은 데로 또 가죠. 이런 거는 추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의 가치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주부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전철 가까운 데 좋죠. 마트 있는 데 좋죠. 백화점 있는 데 좋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어떤 뭐 한 사람이 좋아하는 데가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아 여기가 살기 좋고 편하다라는 데가 오릅니다. 옛날에 아파트가 어떻습니까? 로얄층이 몇 층이라 그랬어요? 한 15층이면 3분의 2되는 뭐 10층이 로얄층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뭡니까? 꼭대기가 또 좋아졌어요. 조망권 그래가지고. 요즘 또 다시 뭡니까? 1층이 뜨고 있어요. 뭐 정원도 가질 수 있다 그러고. 이 추세라는 것도 물론 변합니다.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 가치라는 면에서는 그 시대의 추세라는 것도 늘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그게 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사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으로 많이 번 그 박경철, 뭐 시골 의사라는 분 뭡니까? 그분이 옛날 우리가 그 PC, 뭐 삐삐 들고 다닐 때 휴대폰 주식을 산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불과 뭐 15년, 20년 전에 다 삐삐 들고 다니는데 그게 다 휴대폰으로 바뀌니까 통신주가 뭐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식을 하시려면은 저런 미얀마나 이런 데 이동통신주 사시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 그러니까 물론 뭐 외국 그런 쪽에는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아직 뭐 개방이 잘 안 되고 기술적으로 사는 게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추세라는 걸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면은 그 정말 이게 어디 가나 이제 옛날과는 조금 다른 사고로 여러분 예를 들어 친구를 만나시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예를 들어 뭐 강남이든 강북이든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가서 만나세요. 그럼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보통 때면 우리가 그런 속된 말 그런 말 많이 하죠. 그 바깥에 한여름에 뭐 38도 40도 돼도 에어컨 타고 이렇게 차 타고 가면은 그 농부들이 땀 흘리는 걸 인식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머리로는 그냥 아 덥겠구나 그러지만은 에어컨 나오는 차 안에서 있으면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경매를 정말 배우고 싶다라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사고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 뉴스 중에도 아 어디 도로가 난다도 바닥바닥 들어야 되고 여러분들 보세요. 도로만 개설돼 가지고 부동산가 떨어지는 데 거의 없습니다.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IC가 있어야 되죠.
고속도로는 옆에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 시끄럽기만 해요. 당연히 IC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망이라든지 뭐 전철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길 가시다 보면 측량하시는 거 가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옛날에는 그냥 뭐 하나보다 이랬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측량을 왜 하겠어요? 측량을 왜 합니까? 지적공사에나 측량을 왜 해요?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을 좀 달리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셔야 되고, 지금 어디 뭐 폭설이 내린다 그러죠. 우리가 뭐 경매를 하면 꼭 여기 것만 하지는 않잖아요.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데, 뉴스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뭐 중국, 뭐 저도 다 모르지, 뭐 스산성이지, 어디 지진 난다,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죠? 우리가 중국이라면 거기 땅 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방 같은 데도 뭡니까? 폭설이 뭐 자주 내린다든지, 뭐 요즘 뭐 홍수가 잘 나지는 않지만은 그런 지역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동산의 가치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보면은 뭐 길거리에 이렇게 막 건물 쳐놓은 골프 연습장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길 좋은데, 길가에. 그런 것도 다 변하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 이마트로 변하고, 홈플러스로 변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도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경매를 가르치시는 분들은 맨날 또 권리 분석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권리 분석 완벽하면 뭐예요? 집값 안 오르면. 그것도 의미 없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매에서 정말 이대 본력은 가치 분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미래에 대한 가치입니다. 오를 것인가 안 오를 것인가. 지금 소형 아파트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죠. 역세권입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권리 분석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 이거 났죠? 아무리 올바른 권리 분석을 해도 경제성이 미미하다 그러면 의미가 없죠. 또 한편은 뭡니까? 아무리 경제성인 큰 부동산을 낙찰받아도 치명적인 권리 분석에 오류가 있으면 손실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그만한 또 오류는 괜찮아요. 뭐 2배 올라주는데 돈 조금 나가는 관계없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양쪽을 다 중요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매에 강의하시는 분도 맨날 책만 보래요. 책에 돈이 보입니까? 책에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에 돈은 없어요, 사실은. 그 정말 그렇죠. 우리가 기업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정주행 회장 같은 분이 돈을 벌죠. 박사 따신 분들 돈 못 벌어요, 오히려. 하버드, 지금 우리나라도 박사들 100만 넘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저도 물론 이제 권리 분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은 정말 경매에서 중요한 건 또 가치 분석입니다. 이런 말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약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허투른 지식은 하지 않습니다. 판단도 분명히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부동산에 대한 것도 늘 관심을 가셔야 돼요. 어디에 빌딩이 들어서고 뭐 어디에 교통망이 이런 거 하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경매책 시중에서 보세요. 제가 이제 제 책 서문에 나오는 말인데요. 전부 100억 번대요. 그럼 대한민국에 다 경매하지. 누가 직장 다니고 누가 가게하고 그러겠습니다.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뻥입니다. 뻥. 그거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요. 많은 노력과 때로는 적절한 시운. 사람의 그 성공이라는 건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요. 운이 또 안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많은 노력과. 이 노력이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권리 분석에 대한 공부와 부동산에 대한 가치에 대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적절한 시운이 따른다면은 다른 어떤 투자나 방법보다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안전하다는 겁니다. 안전합니다. 경매는. 부동산 가격 떨어져 봐요. 10% 떨어집니다. 물론 10%도 크죠. 근데 주식 아까 말씀드렸죠. 대공황 때 90% 떨어졌다 그랬죠. 중국 주식 지금 10몇 프로인가 떨어졌죠. 연초에.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제금융위기 이후로 뭡니까? 영종도 부동산 막 50% 떨어지고 분당도 뭐 40% 나가고 목동도 몇십 프로 나갔어요. 지금 다 회복됐어요. 거의. 그렇죠. 거의 많이 회복됐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는 이 부동산 경매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약장사 아니라고 했죠.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은요. 어떤 것보다 낫습니다. 아직까지는. 왜냐면요.
5억짜리에 10%하면 5천이죠. 대한민국에서 평균 직장인 연봉 5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뭐 그 경매를 하기 위해서 며칠을 여러분들이 소비하겠어요. 물론 이제 하나의 좀 필요한 거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또 뭡니까? 약간의 자본은 따라야 되죠.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정말 노력하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뒤에 등기부 등본 나오는 게 사실 제가 작년에 낙찰받은 겁니다. 이게 얼마에 받았냐면요. 가격도 예술입니다. 6,219만 9,999원. 제 책에 써놨는데 저는 꼭 그거 강의할 때마다 강조합니다. 경매는 뭡니까? 많이 쓰는 사람 된다고 그랬죠. 제가 강의할 때 꼭 그렇게 하는데요. 경매 입찰장 가보면 글에 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5천만 원, 1억, 3억 5천 쓰지 3억 5천 이런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반드시 그랬었어요. 저는 입찰할 때 반드시 써요. 끝에 9원이라도 쓰세요. 1억 5천 쓰나 1억 5천 9원, 1억 9천 9원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꼭 지켜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정말 이게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책에 대한 공부가 아닙니다. 현장에 대한 공부. 그래서 제가 아까 방송 보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뭐 주식 투자하면은 막 그냥 2배, 3배 벌려고 막 한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주식 투자하면 일단 증권사 직원을 사귄대요. 사귀어서 얘기를 듣고 또 친구들 사귀어서 얘기 듣고 그게 사실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에서 부동산 많이 번다 그러는 게 무슨 게 다 물론 돈도 있겠지만 뭡니까? 찜질방 가서 서로 정보 나누고 그게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대학교에서 이제 평생교육원 강의할 때는 꼭 그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진짜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모인 것도 인연이잖아요. 이렇게 인연해가지고 절대 동업은 하지 마세요. 동업은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서로 뭐 커피도 먹고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제가 이제 그 본강에 들어가면은 뭐 실제 경매 사례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프로도 보게 정말 이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 목표가 같잖아요. 우리가 같이 백사로 같이 가는 게 물론 그것도 즐거움이겠지만 여자분들한테는 이렇게 하나의 목표 부동산을 향해서 가는 이런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끼리 또 대화하면 더 잘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본강에 들으실 때 이렇게 반응을 해서 같이 좀 친하게도 지내시고 이러면 좋겠죠. 그리고 일단 그 실거래가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시세보다 비싸면 의미가 전혀 없죠. 저 절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거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받는 사람은 경매를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경매는 무조건 시세보다 싸야 됩니다. 복잡하고 번잡한데 비싸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네이버 같은 데 치시면 나옵니다. 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 실거래가, 네이버 같은 데 실거래가 치면 다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오피스텔,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찰하려는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실거래가 확인을 하세요. 실거래가 확인해서 최근 1년간 여기 거래가 있었는가. 거래가 또 너무 없는 것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있었는가. 거래가 있었으면 얼마 있었는가. 그걸 보고 여러분이 입찰가를 결정을 하셔가지고 경매부청 가서 이렇게 입찰가를 쓰셔야지 가셔가지고 무작배기로 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차 살 때 장 볼 때는 5천원, 만원 아끼면서 또 차 살 때는 100만원, 200만원 에어컨 팍팍 달죠. 이게 경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끼면서 입찰가 가서 3억 5천, 3억 6천 막 내질릅니다. 이거 안 됩니다. 철저한 어떤 조사를 해가지고 남을 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이거 외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네이버 같은데 실거래가를 치시면 국토교통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각 항목별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가격 확인하셔야 되고요. 옛날엔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동네 부동산을 가서 물어보라.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을 가셔서 가격 좀 확인해보고 이 실거래가로도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토지 같은 경우에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이렇게 치시면 이 사이트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시도 선택하고 시군구 넣고 읍면동 넣고 이게 번지수 넣으면은 그 토지에 지목부터 해가지고 어떤 용도 지구 다 나옵니다. 위치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이게 사이트를 통해서 고르실 때는 다음 지도 네이버 지도 잘 나오죠. 요새 위성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보시고 여기 토지 같은 거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용도 지역 같은 것도 꼭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세요. 뒤로 가시죠. 아니, 오늘 이제 처음 들으신 분들이 많으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부 등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제 경매 부동산을 이제 파악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런 등기부 등본 많이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제가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상세히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 등기부 등본은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고요. 땅에 대한 거. 또 하나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고 이렇게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땅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 대지라든지 뭐 논밭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게 거기에 이제 그런 걸 떼실 때 이제 토지 등기부 등본 나오고요. 건물은 뭐 단독주택 같은 데는 우리나라 법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다르게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으면은 토지 등기부 따로 떼고 건물 등기부를 따로 떼야 됩니다. 근데 이 집합 건물이라는 거는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건물이 집합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아파트라고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거는 건물 등기부 안에 땅에 대한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주로 이게 뭐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은 이렇게 등기부 등본, 인터넷 등기소 가서 띄실 때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을 이렇게 띄셔야 된다는 거고요. 요걸 이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면 여기 보세요. 요 등기부 등본 보시면 서울특별시 구롱 궁동 147-7 좀 작게 보이지만 2층 메토 나와 있죠. 이 등기부 등본에는요. 여기 보세요. 표제부라고 나와 있죠. 표제부. 그 다음 또 표제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갑구라고 나와 있죠. 갑구. 그 다음에는 을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표제부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뭐 외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TV를 사시면 뭡니까? 이거 삼성전자 14인치다. 이런 외관적인 걸 나타난 게 표제부. 표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제목.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표제부는 그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는 보세요. 한 동의 표제부가 있고 전유 부분 건물의 표제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이 101동 102호에 산다라면은 요 표제부는 101동에 대한 겁니다. 101동이라는 건물 자체가 어떻게 생겼나. 요거는 뭡니까? 102호. 내가 사는 호수가 어떻게 생겼나. 여러분이 아파트 사시면은 오늘 가서 한번 등기등본 떼보세요.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에 표제부는 내가 사는 동에 대한 겁니다. 동. 요거는 내가 사는 집입니다. 집. 두 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동의 표제부는 어떻게 됐냐? 요 건물 보세요. 구로구 궁동에 있고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이고 1층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20층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20층까지 쭉 나가겠죠. 근데 요것만 봐도 뭡니까? 내가 사는 건물의 동은 어떻게 다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뭐 신경 쓰실 수 없고요. 이거는 이제 다세대 주택이고 지층이 있고 4층까지 있는 다세대구나. 표제부 보시면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사는 호수로 갑니다. 호수의 표제 보세요. 내가 사는 호수는 1층 몇 호구나. 여러분이 사실 아파트 떼시면 뭐 802호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건물 내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뭐 재료가 다 철근 콘크리트죠. 전유 부분 면적이 나옵니다. 25.65 메타제곱. 이게 나누기 3.3하면 평이 되죠. 그러니까 3.3 하면은 뭐 한 7점 몇 평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제부는 내가 사는 건물 자체가 4층짜리 지하 1층 4층짜리 다세대고 내가 사는 호수는 전유 면적이 한 7점 몇 평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는 요 건물 자체가 어느 땅 위에 서 있냐를 표시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내가 사는 이 다세대 주택 건물은 궁동 몇 번지 대지 200몇 제곱 위에 서 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체가 건물에 대한 거 나가십니다. 내가 사는 동.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의 땅은 요거고 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짜리고 내가 사는 호수는 몇 호고 전유 부분 면적은 요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사는 건물이 지금 몇 평이라 그랬죠? 7평이라 그랬죠?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땅은 얼마나 되나? 여기 보세요. 내가 사는 건물 전체 땅이 얼마나 그랬어요? 205라 그랬죠?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로 말하면, 1동, 5동의 땅 자체가 전체가 205입니다. 내가 사는 땅은 뭡니까? 205분의 몇 대죠? 그게 뭡니까? 아파트 같은 거는 이제 땅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집을 수백 채 지었죠. 우리 단독주택은 뭡니까?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집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땅 면적, 집 면적 나오지만 아파트는 뭡니까? 예를 들어 1000평에 위에 천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각 집에다가 땅을 한 평씩 나눠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좀 전에 보셨겠지만 내가 사는 동은 4층짜,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 4층. 땅은 200, 이러니까 한, 3하면 대충 한 70평 되죠. 내가 사는 집은 102호인데, 그 건물은 한 7평 되고, 그 건물의 땅은 뭡니까? 아까하고 분모가 똑같습니다. 250분의 16.1. 요거 16.1을 3.3으로 나누면은 한 5평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권이 땅이 한 5평쯤 된다. 내가 사는 건물은 뭡니까? 면적은 한 7평 되고, 실내 면적이 땅은 한 5평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3.3인데 계산은 대충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사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이고, 이놈 전체는 땅이 한 50평이 되고, 내가 사는 집은 건물은 한 7평 되고, 땅은 한 4평쯤 된다. 서너 평, 5평인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빌라나 아파트 같은 면적이면은, 동일한 조건이면 땅이 많아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 보실 때 막 높이 올라가는 애들은 이 땅이 작아요. 땅이 작고,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좀 오래된 주공 아파트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딱 5층짜리 딱 넘어지면 옆 동에 안 닿아요. 그런 애들은 땅이 많아요. 오피스텔 여러분이 혹시 관심 갖고 있는 거 떼보세요. 한 평도 안 나와요. 왜냐면 조만한 땅에 엄청 올려놨으니까 땅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땅을 그 세대수만큼 나눠줘야 되니까. 여기 이제 아까 이 표제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TV로 말하면 껍데기라 그랬어요. 이건 삼성전자 거고, 메딘치 거고, 이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사는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그 건물 전체가 땅이 한 50평 됐고, 내가 사는 집은 전용 면적 한 7평에 땅이 한 4, 5평이 있다 그랬죠. 그게 이제 표제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껍데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여러분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죠. 보세요. 이것만 딱 봐도요. 이거만 딱 봐도 몇 층짜리 딱 나오죠. 땅이 전체 그 건물 아파트가 땅이 전체 얼마고 내 집이 얼마고 대지권 비율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02년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최초로 대지권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1000평에 천채를 지니까 각 집마다 나눠주는 게 이제 대지에 대한 권리, 말 그대로 땅에 대한 권리가 대지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합 건물, 아파트나 연립이나 다세대 이런 게 땅을 얼마나 갖고 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건 2002년도에 지은 겁니다. 이거 2002년. 등기부 등본만 보셔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갑구는 이제 소유권에 대한 사항. 지금 뭡니까? 표제부는 이 건물이 어떤 건가? 삼성전자인지 메딘지인지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러면 이 TV는 과연 누가 갖고 있냐? 그게 이제 갑구에 나타납니다. 여보세요. 이게 소유권 보존이라는 거는 이 등기부를 최초로 개설했을 때가 보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냐? 이건 문제 제기할 수 있죠. 근데 쓰는데 어떻게 해요? 법을 만든 사람이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건물은 2002년 6월에 지어진 겁니다. 보존을 보시면 여기 대지권도 보시면 또 거진 비슷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여러분 분양받아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짓고 나서 이제 잔금 내면 한두 달 뒤에 등기하죠. 그러니까 대충 말하면 정확한 날짜가 아니고요. 2002년 6월이죠. 그러면 6월에 지었든지 7월에 지었든지 5월에 지었든지 그 당시에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몇 년 된 집입니까? 13 딱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정보 알 수 있죠. 그때 최초로 이제 지어가지고 빌라니까 무슨 이란 사람이 이 집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때 분양받아서. 그 다음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 여러분 집을 사시면은
넘어갑니다. 그죠? 팔면 넘어가죠. 그때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소유권 이전이라고. 원인을 보세요, 원인. 2002년 9월 17일 날 매매. 이분 뭡니까? 6월 달에 분양받았죠. 분양받아서 7월에 판 겁니다. 7월에. 팔았죠? 7월에 9월 17일 날 팔아서 10월 19일 날 등기를 했죠. 뭐 등기를 꼭 그날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리고 여보세요. 한 명에서 소유자 바뀌었죠. 이분이 분양받아서 이날 팔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거 이제 뭐 가압류라는 건 이제 나중에 뭐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압류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했죠. 여러분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그럼 뭡니까? 말로 전화로 달라. 그도 안 주면 내용 증명 보내고 또 소송 걸어가지고 판결 받아서 그 다음에 경매 넣는다 그랬죠. 근데 가압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임시가짜입니다. 임시가짜, 압류. 그리고 짝대기 지워져 있죠. 지워져 있다는 게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근데 내가 이제 이 사람이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요. 그래서 소송을 했는데 여러분 소송해 보신 분 계세요?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법원에 소장을 딱 내면요. 이제 접수받는 직원이 이렇게 보죠. 그 도장 찍고 이제 그게 또 뭐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이 A 판사, B 판사한테 이렇게 배당을 해줍니다. 그게 한 일주일 걸려요. 판사한테 가는 데만 일주일 걸려요. 같은 건물 2층인데. 판사 오면은 바로 읽어봅니까? 바로 읽어보겠어요? 안 읽어보겠어요? 커피도 마셔야지, 뭐 친구하고 전화도 해야지, 전에 사건도 해야지, 잠도 자야지. 그러다 뭐 또 읽어보고 나서 이제 이상 없으면 상대방한테 보내죠. 우리 여러분이 법원에 접수하고 보내지는 데까지만 한 달 걸려요. 상대방 보내고 나면은 이제 제도가 뭡니까? 소장이 접수되면 네가 읽어보고 네가 갚든지 아니면 답변하라고 한 달을 또 줍니다. 그러면 2달 잡아먹었죠. 그 사람이 이제 뭐 법원에 답변서를 내면은 판사가 그럼 이제 심리학계 그러면서 날짜를 잡아요. 원고 피고 출석할 날. 그게 또 한 달 뒤에 잡아요. 또 잡습니다. 그날 가면은 판사가 한 5분 재판합니다. 뭐 보통. 재판하고는 다음에 또 날짜 잡습니다. 또 한 달 뒤에 잡아요. 그냥 막 다섯 달 그냥 갑니다. 소송이. 그러니까 우리가 소송하면 제가 돈을 빌려줬으면은 소송하면 이긴다 그랬죠. 뭐 통장으로 빌려줬으면. 근데 그냥 빨라도 다섯 달, 심하면 1년 갚으래요. 소송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재판하기 전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아파트를 잡아놓는 거예요. 잡아놓는 거. 잡아놓는 게, 그러니까 법원에 신청해서 이렇게 등기부에 올려버립니다. 여기도 보세요. 국민은행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죠? 512만 원 얼마 빌려줬죠. 이자까지 냈으니까 한 500만 원 빌려줬는데 안 갚는 거예요. 소송하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서 가압류를 해서 이렇게 등기부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좀 작은데 4번 이렇게 뒷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뭐 갚았든지 해제가 된 겁니다. 그 밑에 가압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 당하는 부동산 보시면은 주로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누구고 뭐 가압류가 있고 저당권. 가압류는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저당권은 우리 은행에서 특히 많이 합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할 때 여러분들 담보대출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유자를 믿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 집 같으면은 이 집 자체를 담보로 잡는 겁니다. 은행이라는 데는요, 어떤 데겠습니까? 절대 돈한테 있는 데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아파트를 상대로 담보대출 해주면요, 아파트 자체를 잡아버려요. 여러분, 은행이 뭐 여러분한테 차용증 받고 돈 빌려준 경우 있습니까? 절대 없죠. 반드시 담보대출입니다. 집 자체를 잡아버리죠. 또 뭡니까? 다 안 빌려주죠. 10억짜리면 쉽게 빌려도 10억짜리면 500개 안 빌려줘요. 아니 뭐 7억까지 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그럼 뭡니까? 10억짜리 아파트 한 6억 빌려줬으면 경매 들어가도 그 돈은 건지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절대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매 들어가는 부동산 보시면은 이렇게 가압류나 근저당권이 반드시 있습니다. 은행에서 넣었다라면 근저당권이 있고 경매가 들어가고, 개인 같으면 뭡니까? 저당권 잡고 이렇게 돈 안 빌려주잖아요. 그냥 차용증 받고 빌려주니까 그 안 갚으면은 아까 말씀 이렇게 가압류 잡고, 그래서 등기부에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요 가압류 등기 말소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얼굴은 보세요. 갑구는 지금 뭡니까?
이 표제부라는 건 아까 이 건물의 외관적인 게 어떻다라고 그랬죠. 갑구는 뭡니까? 이 건물 누가 갖고 있는 거 봤죠? 을구는 뭡니까? 소유권 이외, 뭐 각종 주로 나타난 게 근저당권입니다. 여기 하나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2003년도에 뭐 저당권은 주로 보시면은 금융기관이 나옵니다. 경서농업협동조합에서 빌려준 겁니다. 그때 산 사람. 2003년에 아까 한 모식이 있었죠. 그분한테 빌려줬습니다. 2,600.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 통해서도 이 집값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지금 금융기관이 예를 들어 담보대출 50% 해준다라면은 이 집값이 얼마겠어요? 5,200 되겠죠. 근데 2003년에 이제 그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2003년에 뭐 한 5,200이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담보대출 비율이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이걸로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보세요. 이 사람이 은행에 빌리고 나서 은행은 더 안 빌려주니까 개인한테 또 빌렸습니다. 보세요. 개인이죠, 개인. 그러니까 저당권은 이렇게 누가 빌려줬는가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 개인한테 빌렸죠. 그 다음에 또 있죠. 또 개인한테 빌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이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그 집의 외관을 알 수 있었죠. 이 사람의 그 사정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은행에 돈 빌려줬다가 안 갚은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갚아서 지워졌다. 또 개인한테 1,900만 원 빌려가지고 안 갚아서 가압류까지 들어갔다가 갚아서 없앴다. 보세요. 이게 히스토리가 다 나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여기, 농협에 빌렸었고, 개인한테 저당권 했었고,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2003년, 4년, 11년 경제사정이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다 결국 뭡니까? 요 아까 돈 빌린 요 농협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 들어가가지고 경매가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이제 보시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요 등기부 등본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이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등기부 등본 보시면 마지막 장 보시면은 요 관할 등기소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구로구니까 구로 등기소 나왔죠.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하 여백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이렇게 하실 때 반드시 이 끝장이 맞나 이렇게 보시고 처음부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4-1 돼 있죠. 총 등기부 4장 중에 이거 첫째 장이다. 보세요. 4장 중에 둘째 장이다. 4장 중에 셋째 장이다. 4장 중에 넷째 장이 나오죠. 이것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건 이제 경매에 대해 이제 뭐 이제 차례차례 나오겠지만 경매에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세입자라고 그랬죠. 세입자. 세입자 문제가 이제 조금 뭐 복잡할 수는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어떻습니까? 주인이 살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한 세대가 살겠죠. 근데 뭐 다가구 단독주택 이런 걸 할 때 어떻습니까? 막 여러 세대가 사는 것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뭐 경매도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면 뭐 좀 장기 투자를 하시겠다라면은 차라리 뭐 땅을 사놓으면 편합니다. 세입자 문제도 없고. 그렇겠죠? 그리고 근데 뭐 좀 빨리 이렇게 한금을 하겠다라고 하실 때는 아파트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남는 거에 있어서 비율은 땅이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했죠. 아파트는 뭐 지가 오르면 몇 프로나 오릅니까? 솔직히. 50% 뭐 100%또 오르기 힘들어요. 몇 년 안에. 근데 땅 같은 거는 막 10배, 100배 오르는 경우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사실 영종도 옛날에 지금 공항에 있지만은 옛날 영종도가 인천에서도 배가 며칠에 한 번 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평당. 전도 안 했겠죠. 그게 몇백만 원까지 가는 겁니다. 고속도로가 놓이고. 이런 거 생각해보세요. 인천에서도 배가 며칠에 한 번밖에 안 다니는 그 땅을 누가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게 뭐 개발이 되면은 때로는 뭐 KTX가 놓이고 이러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땅 같은 경우 뭐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국제 대회가 열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러니까 좀 뭐
그러니까 특히만 뭐 아파트 같은 이런 집 같은 거는 여러분이 좀 빨리빨리 회전을 해서 조금 뭐 부자가 된다는 거고, 여러분 자금 여유가 있다라면은 뭐 좀 땅에 잠궈 놓으면은 얘를 맞히는 순간에 여러분 뭐 경제적인 거 은퇴하셔도 될 만큼,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뭐 속된 말로 옛날에 자식이 공부 잘하면은 막 대학 보내놔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논밭 다 팔아가지고 자식 대학 보내놓고 아버지도 못 사는 거죠. 논밭 다 팔았으니까. 자식은 뭡니까? 넥타이 메고 다니면서 카드비 쟁이고, 자식이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논밭 갖고 있다가 신도시 돼가지고 다 몇십억씩 보상받고,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뭐 옛날에 파주 같은 데는 막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요. 뭐 자녀한테 매덕 통장 물려주기. 우리가 왜냐면 농부들 같은 경우 땅 한두 평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위가 몇천 평이죠. 보상받으면 다 뭐 몇백만 원씩 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뭐 크게 노리시려면 이제 땅인데, 땅이라는 건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뭐 특히 임야 같은 거, 산 한번 보세요. 산이 뭐 낮은 산이 또 개발된 경우도 많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지만은 신라시대의 산이 지금 그대로 산인 것도 있어요. 그러겠죠. 그런 거 사면 뭡니까? 뭐 어떻습니까? 그런 산 사면 여러분들 뭡니까? 딴 사람한테 좋은 눈요기 제공해주고, 재산세는 여러분이 내고, 그렇죠. 경제적으로 아무 득이 없죠. 물론 뭐 산도 돈 버는 길이 있어요. 고속도로 지나가든지, 뭐 전선 딱 큰 거 지나가면 조금 주죠. 눈곱만 찌주고. 근데 고속도로가 뭐 그렇게 많이 놓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땅 같은 걸 하실 때는 물론 비율은 좋지만은 좀 굉장히 장기적이고 안 팔릴 소지가 많아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거에 뭐 잘 거래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하시려면 아파트가 낫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같은 거는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우리가 뭐 아파트 단지 같은 거에 어떻습니까? 뭐 세대수 많고 이러면 별 변화가 없죠. 근데 조그마한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잘 나가다가요, 옆에 더 좋은 빌딩 생겨버리면요, 쫙 죽어버려요. 세입자도 안 들어오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오피스텔이나 뭐 상가 이런 거 같은 거는 또 관리비라는 게 나가죠. 세입자 안 들어오고 막 관리비 나가버리면요, 완전히 이중고죠.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막 뭐 건축 이제 그 전에 성남에 그런 데 있었어요. 막 건축을 했는데 상가를 분양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료로 줘버려, 무료로. 6개월간 그냥 무료로 쓰라. 그래야 그 건물이 사는 거예요. 가게가 짝짝 들어오고 해요. 6개월 임대를 못 받더라도. 그러니까 그 상가 같은 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상권이 막 좀 막 변동이 있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뭐 대항력이라는 말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입자 문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은, 세입자는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합니다. 한자 그대로 대항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세를 얻었을 때 쉽게 말하면 그 집에 이사 들어오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은, 전입신고한 날 이후에 그 집이 뭐 그냥 개인적으로 팔리거나 뭐 경매로 넘어가거나 간에 일단 내가 이사 들어오고 전입신고를 해놓으면은 자기의 전세 기간을 보호받는 것이 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항력이라는 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는데, 그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제 경매에서 이제 뭐 권리 분석이 이제 복잡하다고 그랬는데, 이제 경매시 부동산상의 권리 부담. 우리가 아까 경매당한 부동산을 봤죠? 그 보면 통상에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누구가 소유하고 있는가 나와 있을 거고, 가압류가 통상 나와 있을 거고, 뭐 저당권이 나와 있고, 뭐 경매 개시 결정 등 이런 게 나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어떤 집이 경매가 진행될 때 그 집에 있는 각종 그 뭐 권리, 저당권 등을 그대로 놔둔 채 낙찰자한테 이대로 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하나 뭡니까? 뭐 그 등기부상에 있는 거 싹 지워버리고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 지워버리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왜 안 하냐면은 나름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입찰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멸주의가,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는 게 편리하겠지만은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장단점이 있냐 보시면은,
이게 뭐 일단은 뭐 보세요. 우리가 다 지워버린다라면 낙찰자한테는 편하겠죠. 낙찰자한테는 편한데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의 입장이었으면은 경매만 들어가면 뭐 내 뜻과도 관계없이 싹 지워버리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장점이 있으면 하나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말소 기준 권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지우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설정해 가지고 걔보다 앞에 있는 거는 보호해주고 뒤에 있는 거는 지워버린다. 이런 정책을 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면 뭐 지워버리는 게 모든 사람한테 좋다라면은 싹 지워버리고 편하게 주겠죠.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도 편하고 뭐 하지만은 그게 무조건 임의적으로 지워버릴 때 뭐 가압류권자라든지 뭐 저당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 뜻과 관계없이 경매가 들어갔는데 막 지워버리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서 절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진행하겠습니다.